퇴근 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걸어가던 그날,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낯선 목소리의 남자가 제 이름을 확인하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된 대출금 5천만 원의 상환 기일이 지났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명의로 된 대출이?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도박 문제로 몇 년 전 큰 싸움을 했던 남편. 그는 제게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 우리 가족을 위해 끊었다. 하지만 그의 맹세는 거짓이었나 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휴대폰은 젖어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내 명의로 대출받았어?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고백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안해. 몇 번만 더 하면 딸 수 있을 것 같았어. 돈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이들의 아빠, 제 남편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걸 확인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알게 된 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5천만 원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에서 제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총 3억 원.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은행 직원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배우자 명의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법적 조치를 원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가 어떻게 제 신뢰를 이렇게 저버릴 수 있었을까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잠시 집을 떠나 있을게. 도박 치료센터에 가려고.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어왔기에 믿기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더 있어? 다른 빚은 없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채? 2천만 원 정도 더 있어.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3억 2천만 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은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률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도용의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 과정은 길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시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을 고소한다면 그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 엄청난 빚을 떠안아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0살, 8살인 두 아이는 아직 세상의 어두운 면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아빠가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어? 언제부터 도박을 다시 시작했고 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지.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전부터야.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 처음엔 친구들과 소소하게 시작했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어.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 우리는 부부잖아. 부끄러웠어. 내가 실망할까봐 두려웠고, 한 번만 더, 이번만 따면 모든 걸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저도 남편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책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치료를 받을 거야. 정말로. 그리고 돈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남편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를 믿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할까요? 다음 날 저는 도박 중독 가족 모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배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많은 경우 도박 중독자들은 재발하기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씨 맞으십니까? 사채업자인데요. 남편분이 빌린 돈이 있어서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2천만 원의 사채가 아닌 또 다른 빚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되죠? 5천만 원입니다. 이자가 붙어서 지금은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없었습니다. 단지 탁자 위에 쪽지 하나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게. 너무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 같아 죄송해.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 혼자서라도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경우가 명예도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배우자라도 동의 없이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겠습니까?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고소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집을 나갔고 아이들과 저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느렸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도 경찰 조사, 증거 수집, 검찰 송치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 사이 제 명의로 된 대출금의 이자는 계속 쌓여갔고 금융기관들은 상환을 독촉했습니다. 다행히 일부 은행에서는 제 상황을 이해하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기관이 그렇게 협조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빠가 왜 집에 없는지, 왜 우리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지, 모든 것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 후 남편의 소재가 파악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숨어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 남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자백이 있어 수사는 빨리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재판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담당 형사의 말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면회는 괴로웠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위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들과 나를 위해 제발 순순히 이혼에 응해줘.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거부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명예 도용과 사기 행위를 고려하여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실제 이혼이 확정되기까지는 거의 1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빚 문제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도박 중독 치료와 함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생각보다 짧은 형량이었지만 그의 자백과 피해 변제 의사가 참작되었다고 합니다. 채무 문제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빚이라 완전히 면제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은행들과의 협상 끝에 남편 명의로 전환할 수 있는 빚도 있었고 제가 갚아야 할 빚도 있었습니다. 결국 제 몫으로 남은 빚은 약 1억 5천만 원. 여전히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작은 월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퇴직금과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돈 5천만 원은 이미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이 빚 상환과 생활비로 나가는 빠듯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추가 근무를 자원했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워했지만 서서히 적응해 나갔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아빠 만나러 가? 아이들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진실을 조금씩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어. 좀 시간이 필요해. 1년이 지났을 때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일부 빚의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금은 그대로였고 상환 기간만 조금 늘어났을 뿐이었습니다. 신용등급은 최하위로 떨어져 있었고 이것은 앞으로 7년에서 10년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좀 더 급여가 나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빚 상환에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매달 원리금 상환으로 150만 원씩 나가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3년째 남편이 출소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일자리를 구해 빚 갚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그는 실제로 매달 50만 원씩 송금해 왔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나마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라면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가끔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다른 친구들은 다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아껴 써야 해. 하지만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언젠가라는 말이 무색하게 빚을 완전히 갚기까지는 5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총 8년의 시간이 필요한 셈이었습니다. 제가 38살에 겪은 일이 46살이 되어서야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4년이 지났을 때 저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빚의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였지만 그 과정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법원 출석, 그리고 엄격한 지출 제한 등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까지 6개월이 걸렸고 그 결과 빚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앞으로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학원에 다녀도 돼? 작은 아이가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영어학원에 다닌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내년부터는 다닐 수 있을 거야.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각보다 이해심이 많았고 우리 가족의 상황을 받아들이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5년째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은 꾸준히 도박 중독 치료를 받으며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아빠를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우리 운동회에 온대. 괜찮아?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아빠는 너희를 많이 사랑해.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와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서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년이 지난 시점, 저는 마침내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작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7년째 개인회생 변제 계획의 마지막 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만 더 버티면 대부분의 빚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17살, 15살의 청소년이 되었고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여전히 월급의 일부를 보내주며 아이들과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 안정된 직장을 갖고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저는 거의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46살이 된 제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지만 이제는 빚의 무게를 덜어낸 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아이들에게도 더 나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도박 중독은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니라 심각한 질병입니다. 제 남편처럼 숨기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도박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권유해 주세요. 그리고 배우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삶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그랬듯이요. 오늘도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아이들을 깨웁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3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60세에 은퇴하더라도 3년간은 더 일을 해야겠지만 그때까지 조금씩이라도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금은 빚을 갚느라 여유가 없지만 언젠가는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억 2천만 원의 빚을 완전히 갚기까지 8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한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이 그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런 가치를 물려줄 수 있었다면 그 고통의 시간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